팍팍한 우리 경제, 경제명의 박시동이 진단합니다. 경제 허준.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박시동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2주간 뭐 세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뉴스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요즘 뉴스 경제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새해 들어서 참 요게 우리 경제 뉴스에 또 화두기도 했는데 예.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부터 일단 짚어주세요. 맥락을 먼저 이해하시려면은요. 이제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권시장을 향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다.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정부가 도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뭐 개발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2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었던 내용이고요.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30-40년 역사적 신고점을 뚫고 증시가 화랑인데 네. 일본 증시의 화랑이 바로 요거 때문이다라고 해서 주요한 화랑의 원인으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그럼 그거를 우리도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일본 정책에 대한 벤치마크를 통해서 유사한 정책을 우리나라에도 만들겠다라는 계획으로 이제 시장이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말하면 저평가된 한국 시장을 이제 그 저평가 원인을 개선함으로써 적정하게 가치를 올린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시장도 활성화되는 말 그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개선한다는 예. 거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평가라는 개념은 듣기는 쉬운데 학술적으로나 제대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뭐가 저평가냐? 예.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이겁니다. PB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분모에 그 회사의 자산을 놓고요. 분자의 시총을 놓으면 그게 PBR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자산이 100억이 있는데 시총이 100억이면 1이죠. 100분의 100이니까. 그런데 자산이 100억인데 시총이 100억이 안 돼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전 재산이 100억인데 어떻게 그 회사의 주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합치면 자산보다도 낮으냐. 다 지금 다 회사를 청산하고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도 돈이 남는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을 이제 극단적으로 저평가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개념인데요. 예. 선진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PBR이 어떤가 봤더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절반의 절반 3분의 1 이하예요. 제가 그냥 조사해봤더니요. 낮다는 표현도 부족하네요. 많이 맞습니다. 낮은 거네요. 전 세계 평균이 2.7로 조사가 됐고요. 선진국은 3.0입니다. 옆 나라 일본은 1.0. 심지어는요. 거의 뭐 시장 경제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기도 한 중국 관련한 정부 입금이 이렇게 센 나라도 PBR이 1.0인데 우리가 사실상 세계 최저 0.9입니다. 왜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로 그 질문이죠. 이렇게나 우리 기업들이 그럼 PBR이 낮았어? 네. 즉 진짜로 저평가 받았던 거야? 가진 돈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낮을 수가 있어?라는 건데요. 바로 그래서 이제 저평가의 원인, 이 PBR 낮은 원인을 뭘로 보냐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 있잖아요. 네. PBR이 낮은 PBR은 밑에 순자산이 있고 자산분의 시총. 예, 위에 시총인데 시총은 사실 시장에서 평가니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올랐다 내렸다는 거고. 근데 분모인 자산, 순자산 부분이 줄어들면 전체값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좀 뭐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PBR은 ROE 곱하기 PER로도 환산이 되거든요. 뭐 근데 그 ROE는 또 뭐고 PER은 뭐냐 이게 네. 복잡한 거 건너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에 순자산이 줄면은 PBR이 올라가고요. 분자의 시총 개념을 대신해서 순이익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가진 자산을 좀 줄이고 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PBR이 올라가는데 예.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네. 돈을 잘 버는 건 쉽죠. 이익이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분모인 자산을 줄이려면요. 회사가 가진 돈이 줄어야 되겠죠. 그냥 있는 돈을 어떻게 줄입니까? 예.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집을 팔아도 내내 집값이나 현금으로 똑같은 거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줄이냐? 배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진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이런 하거나 방식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가를 높이고 주주의 그 주권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등 이런 방법을 통하면 예. PBR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다- 정부가 예, 예.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네.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 구조라는 거는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이 저 PBR 기업을 개선하는 정책이야?
일본에서도 이렇게 했었지. 아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늘어나겠네. 배당도 많이 주겠네. 그다음에 기업이 활발하게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정책들이 늘어나겠네라고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네. 정작 그 대책이 맞았을까? 네. 라고 해서 이제 사실 궁금했는데 한 달 전부터는 이렇게 좋은 정책이 나올 줄 알고 주식시장에 선반영돼 가지고 사실 우리 시장이 이 한 달간 지탱했던 건 이 PBR 관련한 모멘텀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이제 실체적인 진실이 딱 나왔죠. 정부의 진짜 공약이 나왔는데 제가 깔끔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겁니다. 상장사 기업들이 스스로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면 니네 회사 PBR을 올리겠어? 라고 해서 공시를 해라 라고 해서 계획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 그걸 가만히 보다가 니네 계획은 참 좋구나라고 해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표창장을 준다. 그리고 표창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혜택을 고려해 보겠다.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제가요 표창. 굉장히 긴 정부의 대책을 세 줄로 요약한 게 아니고요. 예. 이게 다예요 정말로. 아, 이게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방송 들으시는 기업들이 분들 알아서 하고 정부가 알아서 표창을 해. 주고 우린 표창장 줄게. 그리고 표창장의 대가는 뭔데? 뭐 적당하게 모범 납세자로 선정해 줄 테니까 나중에 세금 같은 것 때문에 피곤할 때 요걸로 이제 쓰면 돼. 이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 나온 바로 걸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이 정부가 드디어 한국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내용을 열어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정말 맹탕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썰렁했죠.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빠졌고요. 네. 특히 저 PBR 관련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해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저 PBR 주식, 예를 들면 보험, 증권, 은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도 현재 계속 이틀 연속으로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 썰렁하고요. 심지어는 좀 화가 났다고 할 정도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부 발표는 맹탕이었나? 정부의 속내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건 이제 평론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는 이겁니다. 일단은 그동안 정부가 사실은 이제 여러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성장률, 물가, 뭐 수출입 다 안 좋았으니까 특히 주가도 안 좋았고요. 근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주가를 띄우는 부양책을 지난 연말부터 줄줄이 발표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공매도 전면 금지, 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심지어 올 초에는 금투세 전면 폐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냈는데 이게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시장의 반응이 없었어요. 이걸로 주가가 떠오르기는커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연초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유일하게 정부가 던진 이 주가 부양책 중에서 이것만 저 PBR 대책만 효과가 있었어요. 한 달간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주가 부양책을 그냥 막 던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막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실체적인 고민이 꾸준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막 시장에 던져본 것, 좀 성급하게 나온 건데 진짜로 시장이 반응을 너무 뜨겁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 진실을 채워야 되는데 예. 한 달 안에 채우자니 너무 시간이 없었고 급하게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얼기설기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알맹이를 채울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급하게 발표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총선용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거죠. 그냥 던져놓고 시장이 반응하게 내버려두고 실체적인 진짜 중요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 또 중요한데요. 그럼 진짜 대책이라도 넣으면 됐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맹탕으로 발표를 했느냐. 알맹이 넣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알맹이가 뭐냐면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많이 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요. 생각해 보시면 배당을 그럼 지금 이 고배당을 누가 막았느냐. 대주주가 막았습니다. 배당을 많이 줘서 나 말고 다른 주주들한테 회사에게 나가는 게 싫어라고 하는 오너 일가들이 막은 거죠. 자, 그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요. 회사 가치가 올라가지만 네. 자사주는 오너들의 은밀한 무기입니다. 지배권이 약할 때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통해서 늘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썼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한 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즉 진짜 PBR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폐부는 왜 빠졌느냐. 그거는 결국 오너, 기득권, 지배 주주인 이 사람들의 패밀리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걸 건드릴 수 없었다. 즉 시장의 기득권을 가진 지배적인 주주들의 이익에 맞설 정도의 결단을 이 정부는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성급했다. 둘째 네. 진짜 하려고 보니까
재벌들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 거기까지 못 나갔다. 개혁 의지가 거기까지 못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순된 거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하자고 하면서 정작 재벌을 건드릴 수 없다면. 맞습니다. 정작 그래서 크게 기대만 시장에다 부풀려 놓고 폐부를 찌르지 못하는 용기 없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사실은 뭐 큰 재난이 있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사실은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순차적으로 개혁을 하는 그런 사회 모습은 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와당탕탕탕탕 해서 확 바꾸자. 약간 우리 사회는 좀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뭐 그런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화두가 떠오를 때 사실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다뤄졌어야 되는 이슈거든요. 예. 우리 기업의 밸류업 좋죠. 그리고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배당도 개선하고 뭐 세금 관련해서도 바꾸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이참에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좀 하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친기업적인 정부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을 못 대면서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냐. 수면 위로 이슈가 올라서 시장이 관심을 받을 때 개혁이 안 되면 다시 내려가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아니 꺼내니만 못한 정도의 상황이 됐다. 오히려 아주 좋은 시장의 그 소재가 중요한 땔감이었는데 이 땔감이 네.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는 게 시장에 더 큰 실망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보금님께서 정부가 너무 이상하다. 실질적인 발표를 해야 된다. 얘기도 네. 해주셨고 예. 또 중요한 얘기 해주고 계시다고 도중바라기님도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으로 정부가 내놨던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해봤고요. 이번에는 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사과 먹기가 무섭다는 아이고, 얘기가 그럼요. 많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과를 즐겨 먹는데 네. 예, 껑충 뛰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난 분기 물가가 발표됐는데 3.4% 올라간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요 맞습니다. 물가자만 짚어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뭐 2주에 한 번씩 찾아뵙습니다만 그래도 정기 방송이니까 매 정기적으로 수치가 나오는 걸 계속 다루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다뤄서 사실은 제가 이런 걸 안 다뤘습니다. 네. 뭐 물가 수치 나올 때마다 다루면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 물가를 가져왔냐면 아주 안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물가를 바라보는 지금 시선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고금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 금리 언제 떨어져?라는 게 사실 시장에 늘 관심인데 네. 미국에서는 현재 금리가 일단 정점이고요. 언제 내려가느냐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상반기 조기 인하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중후반기죠. 그러면 아이고 미국이 빨리 내려야 우리도 내릴 텐데 그래야 PF도 풀리고 빚 많은 가계도 가처분서도 좀 풀리고 할 텐데라고 네. 해서 미국의 조기 인하 가능성이 살아 있을 때 우리도 조기 인하가 되겠거니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좀 멀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기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죠. 네. 그러면 미국이 중후반기면 우리는 완전 후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대로 한다면요. 네. 그러면 1년 내내 고금리 고통이 있을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슬금슬금 나왔냐면 네. 야 아무리 너무 힘드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제 말씀은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물가를 어쨌거나 지금 금리를 어쨌거나 좀 인하해야 된다는 압박은 쌓여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자, 근데 그거를 막고 있는 허들이 뭡니까? 댐이 뭐냐면 물가입니다.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보다 먼저 내리든 둘째 내리든 이어서 바로 내리든 하는 게 결정나는데 이 희망적인 시장의 희망적인 이 기대가 반영이 되려면 결국에는 물가가 기대한 것처럼 내려줘야 한다는 건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물가의 흐름을 봤더니 작년 1분기에 4.2였습니다. 네. 4.6이었네요. 네. 예, 지난 1분기가 4.6이었어요. 2분기가 3.3 내려갔죠. 예, 3분기 3.1 이게 중요합니다. 4.6에서 출발해서 3.3, 3.1로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이 추세가 있어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금리 논의가 가능한데 네. 연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작년 4분기에 다시 이번에 3.4로 튀어 올라갔죠. 꺾이네 이거. 거의 유일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금리를 강하게 가면서 사실 어느 나라든 물가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우리도 좀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이 관리에 실패해서 바닥을 치고 다시 거꾸로 이제 우상향한 모습으로 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3.3에서 3.1로 떨어진 거 2분기 예. 동안 떨어진 것보다도 그 0.2만큼 떨어졌는데 폭이 너무 커요. 다시 지금. 올라가 0.3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아졌나 봤더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로 대표되는 농수산물 가격이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먹거리.
예, 먹거리.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외식 관련해서도 올랐고요. 네. 그 원재료를 가지고 또 가공해야 되는 가공식품 물가 올랐고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식품 같은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가 상승이 압박의 작용이 크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요. 무서워서. 그걸 봤더니 이건 지금 제가 작년 4분기 물가를 지금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1월 달에 또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는데 1월 달 공공요금 수치가 나왔어요. 공공요금 뭐냐면 버스비, 택시비, 지하철, 병원비,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에요. 예. 약 30개가 넘는 우리 생활에서 늘 우리가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공공요금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1월 달입니다. 이거는 2.2. 이거 뭐 높은 거야, 낮은 거야 헷갈리시죠?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뻥 좀 보태면은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공공요금이 올랐어요. 그러면 1분기 물가 상승률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어렵겠네요. 2024년 1분기에 굉장히 압박을 줄 거거든요. 또 하나의 안 좋은 또 팩터가 뭐냐면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2주 연속으로 기가가 올랐다는 거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주의하시면서. 네. 즉 2023년 4분기가 튀어오르는 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나오는 1분기 수치, 공공요금 수치 등등을 봤을 때는 2024년 1분기 역시 쉽지 않겠다. 네. 아주 예외적으로 한 번 튀고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올라가겠거나 그 올라간 상황에서 또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잡히죠. 즉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물가를 못 잡는 나라가 되고 금리 인하는커녕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 정부는 하는 게 뭐고 백약이 무효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정말 공포감이 약간 드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요. 문제는 내려갈 여지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정부의 대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지 정부가- 모르겠다는 근데 보면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지역을 돌면서 열심히 민생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방곡곡 돌고 있어요. 예, 그런 건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퓰리즘 선거용 공약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핵심은 정부의 물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빨리빨리 수입해가지고 뭐 사과 같은 거 160억 정도를 풀겠다. 그다음에 네. 그 못생긴 사과들 있잖아요. 이제 상품 가치가 없던 그거라도 풀겠다. 이런 류의 대책으로 그럼 사과값이 풀린다고 칩시다. 네. 다른 게 되겠습니까? 모든 농산품이 올랐고 원자재가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물가 관리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물가가 민생인데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뭐냐면 총선 때문에 그나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억누른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거 총선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제가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민심과 좀 눈치를 안 보고 네. 화끈하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뭐 억눌렸던 거, 한 1년 이상 억눌렸던 거 푼다 이렇게 하면은요. 물가 엄청 튈 겁니다. 특히 총선 예상이 돼 끝나고 있는 게 작년 10월에 이미 지하철 값이 150원 올랐는데요. 7월 달에 예정돼 있죠. 한정 관련해서 전기료 압박도 받고 있죠. 가스공사 미수금이 현재 13조냐 16조냐라는 기사가 어제 또 났죠. 가스공사도 지금 올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공공요금과 아까 얘기한 잡히지 않는 유가와 먹거리 물가 등등이 계속 줄줄이 대기 중이라서요. 총선 이후 물가 압박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면 고물가 고금리 이 쌍펀치를 1년 내내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이 사이렌을 인식하고 진짜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걸로 좀 진단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정부도 이 상황을 다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이걸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게 더 답답하네요. 지금 또 긍정적인 전망도 안 나오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허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